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대성 이론의 그 기본 가정인 광속 불변의 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이런 걸 이제 알아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느려지는가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물체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무한정 느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한 가지 증거로 지상 20km에서 생겨나는 이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본래 수명은 100만 분의 2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빨리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 스스로는 100만 분의 2초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서서 볼 때는 그 입자가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땅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효과인 동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죠. 동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일단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전구가 두 개가 있고요. 이 한 가운데에 지금 사람이 서 있어요. 그때 이제 이 두 전구에서 동시에 불이 켜졌다,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불이 켜진 다음에 이 불빛이 이제 사방으로 퍼지겠지만 그 중에 이제 이쪽으로 사람한테 오는 것도 있겠죠. 이 불빛이 이렇게 와서 이 사람한테 같은 시각에 여기에 도달한다.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이 두 개의 전구가 불이 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두 개의 전구가 동시에 불이 켜졌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사실은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이것이 불이 동시에 안 켜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하냐면 이게 지금 우주선이 있는데요. 우주선이 하나는 이렇게 정지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우주선이 이제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우주선의 앞쪽과 뒤쪽에 동시에 운석이 충돌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까 앞 페이지에서 그 전구가 켜진 거하고 같은 상황이죠. 동시에 불이 이제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그럼 여기 이제 불이 번쩍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운석이 이 우주선 양쪽 우주선에 이제 한 가운데 충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맞고 해가지고 이제 이 우주선에 불이 번쩍한 거죠. 그때 이 정지해 있는 이 우주선이 볼 때, 정지해 있는 이 우주선의 가운데인 이 사람이 볼 때 이제 앞쪽과 뒤쪽에 동시에 운석이 충돌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운석이 충돌한 다음에 운석이 충돌한 후에 불이 번쩍한 그 불빛이 이 사람 여기 이제 앞쪽으로도 여기서 앞에서 그 맞은 거는 뒤쪽으로 이렇게 오고 하는데 그때 그 불빛이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동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지한 우주선에서 볼 때는 이 두 개의 운석이 동시에 우주선에 충돌한 것으로 보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을 텐데, 근데 이 광경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에서 보자 이거죠.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에서 보면 사실은 이 우주선이 지금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으니까 이 정지한 우주선의 관점에서 동시에 운석이 충돌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빨간 것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는 건데요. 빛이 오는 동안에 이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쪽 운석에서 출발한 빛이 먼저 도달을 하고 이 사람한테, 뒤쪽 운석에서 출발한 빛은 나중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불이 번쩍한 다음에 얘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고 있고 얘는 뒤에서 열심히 따라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먼저 도달하고 이게 나중에 도달하는 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정지한 우주선에서 동시에 충돌한 이 운석을 움직이는 우주선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앞쪽 운석이 먼저 충돌했고 뒤쪽 운석이 나중에 충돌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이렇게 이제 막 움직이는 걸 놓고 하면 막 헷갈리니까 이제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정지 화면을 가지고 이걸 다 이제 다시 따져보기로 하죠. 첫 번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가 정지한 우주선이고 움직이는 우주선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 운석이 충돌하기 전이죠. 근데 얘가 앞뒤가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우주선이 여기에 운석이 충돌하고 여기에 운석이 충돌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지한 우주선에서 볼 때는 앞쪽 운석과 뒤쪽 운석이 지금 동시에 충돌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충돌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불이 번쩍해가지고 운석이 충돌한 신호가 생겨나겠죠. 이 신호가 생겨나서 이 신호가 이렇게 이쪽을 이제 가운데로 모인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움직이는 우주선은 앞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생겨난 빛은 뒤로 가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빛하고 위쪽 빛하고 아래쪽 빛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오고 있고, 그런데 움직이는 우주선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불빛을 가장 먼저 보겠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쪽에서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출발한 이 빛이 가장 먼저 이 움직이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이 사람한테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정지한 이 사람한테 그 다음 번으로 이제 이 신호가 도달하는 거죠. 이때는 이 신호가 여기하고 여기 앞쪽과 뒤쪽에서 동시에 이렇게 도달하는 거예요. 같은 시각에. 이때 이 뒤에서 출발한 이 신호는 이 움직이는 우주선의 가운데 이 사람한테 아직 도달하기 전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 있는 이 신호가 움직이는 우주선에 있는 이 사람한테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운석 충돌 사건은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앞쪽에 충돌한 이 운석, 이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정지한 우주선에서 동시에 이제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신호가 도달하고, 맨 마지막에 뒤에서 충돌한 운석이 이 사람한테 이제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운석이 정지한 우주선에서 봤을 때 정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움직이는 우주선한테는 앞쪽에 운석이 충돌한 사건은 먼저 도달한 거니까 이건 오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고, 뒤쪽에 충돌한 운석은 오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서 이제 앞쪽과 뒤쪽에서 운석이 꽝 하고 충돌했는데 이 신호가 이렇게 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뒤에 게 도달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게 오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정오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게 오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우주선의 입장에서 보면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얘는 뒤로 가고 얘는 앞으로 가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이 빛이 더 빨리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정상인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게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빛의 속도가 누구한테나 똑같지 않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막 속도가 더해지고 빼지고 이런다면 이 사건들은 그냥 뭐 동시에 일어난 거죠. 동시에 일어난 건데 이 사람이 먼저 본 이유는 그냥 이 사람이 앞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빛이 그냥 빨리 도달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이 먼저 일어난 빛을 이 사람이 먼저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지금 한 질문도 이제 아까 한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기 이걸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누구한테나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천둥 소리 같은 거는, 그러니까 번개가 쳤을 때 천둥 소리 같은 거는 이제 빛이 번쩍한 다음에 뭐 이제 소리가 그 번개가 친 곳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소리가 천천히 들리고 뭐 먼저 들리고 나중에 들리고 이런 일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그 소리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사람한테 이제 소리의 속도가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속도가 더해지고 빼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빛의 속도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일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정지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랑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우주선이 이 빛을 먼저 본 이유는 이 사람이 앞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고 이 신호가 뒤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먼저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빛이 이 사람한테 초속 30만 킬로미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게 다가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빛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건 움직이지 않고 있건 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앞쪽에서 오는 빛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오는 거고 뒤쪽에서 오는 빛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빛이 자기한테 앞쪽에서 먼저 왔으니까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방금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막 어려우면 이것까지 몰라도 괜찮고요. 아무튼 이거 자체로 그냥 이게 앞쪽으로 가니까 이게 뭐 신호가 먼저 도달하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겠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막 써놨는데 이건 뭐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이해도 되고 이해하기 싫은 사람은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질문 없어요? 네. 질문이 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다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정지한 우주선에서 볼 때 이 정지한 우주선이 있고요. 여기서 불이 번쩍 있단 말이죠. 앞뒤에서. 그러면 이 빛이 이 사람한테 앞쪽과 뒤쪽에서 동시에 도달을 했어요. 여기 떨어진 거리가 같고. 그러니까 이 정지한 우주선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앞쪽과 뒤쪽에서 불이 동시에 켜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는 우주선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까 봤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이 운석이 충돌했을 때 이 떨어진 거리가 같아요. 떨어진 거리가 같은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앞쪽 빛이 먼저 도달을 하고 뒤쪽 빛이 나중에 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쪽 빛이 먼저 도달을 했으니까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고 이게 나중에 도달했으니까 이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냥 뭐 딴 거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게 다죠. 왜냐하면 이 빛이나 둘 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여야 되니까, 즉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도달했으면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사람한테는. 우주선은 그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이냐고요? 물론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런 효과가 커지죠. 그렇지만 뭐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게 틀린 건 아니죠. 효과가 작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 생각이고 빛은 동시에 출발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 사람 생각이고 동시에 출발했다는 건 또 이 사람 생각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제 두 사람이 다 그러니까 각각 보는 게 다른데 어떤 관점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사람에 따라 기준에 따라 이게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모든 현상들은 다 먼저 일어났다 나중에 일어났다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냐?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하나가 먼저 일어나고 하나가 나중에 일어났다 이런 거는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존의 기차 실험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본질적으로는 다른 게 없죠. 근데 이제 같은 현상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다 이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하나의 사실에부터 다 얻는 결론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뭐 다를 건 없죠. 왜 먼저 일어났다고 느끼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있고 여러분의 왼쪽에 전구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전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봤더니 왼쪽에 있는 전구가 먼저 켜졌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전구는 나중에 켜지고. 그럼 당연히 왼쪽에 있는 전구가 먼저 켜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따지고 말 것도 없죠. 그게 먼저 일어난 거죠. 그냥 사건이.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난 것이 먼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 먼저 일어난 것이 먼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먼저 일어났기 때문이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그 제3자가 움직이고 있느냐 안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3자가 정지해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이 그림도 제3자가 본 그림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우주선이 두 개가 있고 지금 관찰자가 이렇게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이렇게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 자체는 제3자가 보고 있는 건데 그 제3자는 어떤 제3자냐면 정지해 있는 제3자죠. 그래서 그 정지한 사람이 이 우주선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 관찰자가 이 밑에 있는 이 우주선하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때 그 움직이고 있는 그 관찰자한테는 이 아래쪽 우주선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고 위쪽 우주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또는 만약에 어떤 관찰자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고 있다면 뒤로 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이 두 우주선이 모두 다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제3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제3자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해석하는 것도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움직일 필요 없이 그냥 그 밑에 있는 B라고 하는 우주선이 약간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런 상태를 생각하자는 거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좀 그러네.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 약간 차이가 나게 있고 운석이 이제 여기에서 충돌을 하고 여기에서 충돌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주선의 가운데는 여기니까 여기쯤에 이 사람이 서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요 거리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이 두 개의 거리가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잖아요. 네, 이 사람이 좀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 도달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동시에 뭐 이게 켜졌다고 치더라도.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으니까. 움직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움직이는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딱 맞았을 때 앞쪽과 뒤쪽에 이렇게 충돌을 하고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볼 때도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출발을 하면 여기서 빛이 출발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 도달한 그 시간이 같아야 돼요.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1초가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1초가 걸린다 그러면 두 개의 사건은 1초 전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뭐 0.5초가 걸리고 여기서 도달하는데 1.5초가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는 0.5초만 빼줘야 되고 여기서는 1.5초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을 하면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는 건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질문은 그러니까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둘 다 빛이 도달할 때 오는 거리가 똑같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움직이는 경우니까 이건 똑같은 거고요. 아까 저 학생이 질문한 거는 이게 그냥 밑에 있는 우주선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요게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조금 앞으로 와 있다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움직이는 우주선의 경우에도 이 사람이 앞으로 가니까 앞쪽에서 온 빛은 조금만 움직이고 뒤에서 온 빛은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건 정지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맞는 얘기인데 움직이는 우주선에 있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그 운석이 충돌할 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운석이 충돌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항상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빛이 생겨가지고 그 빛이 자기한테 똑같은 속도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건 움직이지 않건 상관없이 그 사람한테는 무조건 빛이 오는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빛이 오면 그냥 만약에 그게 동시에 일어났다면 같은 시간만큼 걸려가지고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전 물리학에서 앞에서 오는 빛과 뒤에서 오는 빛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요. 그 얘기는 앞에서 이거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전에 만들어 보여준 건데요. 여기다. 이거죠. 그 질문이 바로 정확하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 운석 충돌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한쪽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게 우주선이 정지해 있으면 뒤에서 온 빛은 온 빛이 30만 킬로미터로 초속 30만 킬로미터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선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0만에서 15만을 빼가지고 15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와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 우주선이 볼 때도 역시 이게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따라온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우주선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빛은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고 있죠. 그럴 때 상식적인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라면 빛이 여기 이 우주선에 오는 것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초속 15만 킬로미터로 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 사람한테는 여전히 30만 킬로미터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 경우에도 역시 45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30만 킬로미터로 보인다는 거죠.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앞에서 교통사고 상황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교통사고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충돌이 이게 그 시속 100km로 이렇게 충돌하는 거라면 이렇게 도망가고 있을 때는 이 충돌이 앞에서 충돌보다 더 약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충돌이 제일 강하고 근데 빛의 경우에는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생각해 볼래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는데 질문이 막 자꾸 어려운 질문이 나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km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우주선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1km잖아요. 그러면 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우주선에서 봤을 때 1km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우주선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리가 훨씬 길어졌으니까 1초보다 훨씬 더 먼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얘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 걸리는 시간도 역시 1초예요. 그게 바로 시간 지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본래 출발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1km잖아요. 그러니까 1km를, 그러니까 여기 얘가 정지했을 때하고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냥. 거기에 같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냥 빛이 도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고전 물리학 상식적인 얘기가 적용되지만 상대성이, 그러니까 빛 속도가 빨라졌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맞는 얘기 그런데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사실은 속도가 완전히 더해지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효과가 워낙 미미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런 얘기는 학기 말에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질문은 그 뭐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 같은 거는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별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려면 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그 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근데 그런 거하고 이런 거 무슨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게 질문인데요. 뭐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뭐 이런 효과가 뭐 그 별하고 무슨 별에서 일하는 그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당연한 얘기죠. 이건 뭐 그냥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여기까지 돌아가는데 뭐 시간이 걸린다 뭐 그런 얘기일 뿐이고요. 네. 그럼 밑에 여기 이 경우에도 맨 마지막 경우에도 이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1초가 걸리는 거냐? 1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운석 충돌로 돌아가서 여기서도 운석이 충돌한 후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 1초다 그러면 앞쪽이나 뒤쪽이나 똑같이 1초 후에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동시에 일어났다면 이게 똑같이 1초가 걸려가지고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먼저 일어나가지고 1초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우주선의 입장에서는 1초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뒤 앞에 있는 사건이나 뒤에 있는 사건이 1초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1초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사건이 먼저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예를 들어서 정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정오에서부터 1초 전에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사건도 예를 들어서 1초 전에 일어났다면 이건 똑같이 도달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나중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으니까 똑같은 시간만큼 걸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동시에 일어났으면 그 불빛이 똑같은 시각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가 먼저 도달했으니까 그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그냥 뭐 다른 아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질문은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직 하지 않을 얘기, 아직 안 배운 얘기를 미리 지금 막 물어보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얘기를 하자면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이게 이런 얘기를 여기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3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1초가 걸리는 거면,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참 가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6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볼 때 1초 만에 이게 도달한 것처럼 보이려면 이 움직이는 우주선의 관점에서는 이 거리가 짧아진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앞에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그 길이 수축 뭐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지금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먼저 물어본 건데. 근데 아무튼 이게 내가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거고 않게 그냥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는데, 아무튼 그냥 이거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전혀 이상한 것도 없고 하나도 어려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불빛을 먼저 보고 이게 나중에 본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이게 A 우주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주선이 정지해 있고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정지한 우주선한테 정오에 일어나는 사건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저 움직이는 우주선한테는 앞쪽 사건은 오전에 일어나고 뒤쪽 사건은 오후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한테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과거에 일어난 거고 하나는 미래에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는 이제 빛의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달라지고,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럼 이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한테 정오에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은 이제 이 A, 그러니까 정지한 우주선한테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면 서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앞쪽 사건이 A한테는 오후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뒤쪽 사건이 오전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요. 이게 왜 그러지? 막 이상한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한 5분쯤 생각해 보면 그냥 돼요.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한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한 얘기가 이게 지금 두 개의 사건이,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두 개의 사건이 시간은 똑같이 똑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건데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공간적으로 두 개의 지점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건이 이게 운동 상태를 바꿨더니 시간상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차이가 시간의 차이로 바뀌는 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공간 그림이라고 하는 걸 그려요. 시공간 그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뭐가 움직인다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 차가 움직인다고 하면 차가 그냥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걸 볼 때 지금 여기 차가 석대가 있잖아요. 빨간 차, 파란 차, 녹색 차 이렇게 있는데 빨간 차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파란 차가 그 다음 천천히 움직이고 녹색 차는 정지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공간만 이렇게 본 거죠. 그다음에 차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광경을 사진으로 계속 찍어요. 혹은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사진으로 연속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진을 이로 차례대로 붙여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 사진을 한번 딱 찍었어요. 그럼 차 석대가 여기 다 한꺼번에 모여있는 사진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움직였을 때 또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녹색 차는 여기 정지해 있고 파란색 차는 조금 움직였고 빨간색 차는 여기쯤 찍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이렇게 계속 이어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쪽이 맨 처음 시간, 이게 그 다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위쪽으로 사진이 계속 이어붙이는 거잖아요. 붙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이어놓으면 이게 사실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시공간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그래프가 뭔지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긴 하지만 다 잊어버렸다, 난 죽어도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걸 사진을 계속 이어서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이게 처음 위치고 이게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1초 후에 여기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2초 후에는 여기 있었다 이런 얘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계속 붙이면 이게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녹색 차는 정지해 있는데 얘는 이 시공간 그림에서 계속 같은 지점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직선이 그려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한꺼번에 나타냈다 그래가지고 시공간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이제 이렇게 이 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빨간 공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으면 이게 시공간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운석 충돌 사건을 이 시공간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이건 뭐 전혀 이해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근데 이상하게 수업을 할 때 예전 학기에 보면 앞에서 내가 열심히 설명한 그 쉬운 설명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요 그림은 이해가 된다고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앞에 있는 게 더 쉬워야 되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이해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 시공간 그림으로 우리가 로켓을 그려보면 A 로켓, 그 정지해 있는 로켓은 그냥 계속 정지해 있으니까 A 로켓의 앞쪽과 뒤쪽이 이렇게 수직으로 직선 두 개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 로켓의 위치가 로켓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켓의 앞쪽이 여기 있었고 뒤쪽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 로켓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로켓의 앞쪽과 뒤쪽이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A의 관점에서 즉 정지해 있는 이 로켓의 관점에 우주선의 관점에서 정오의 앞쪽과 뒤쪽에 운석이 충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의 정오에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정오에 여기와 여기에 운석이 충돌한 거죠. 이때 동시에 일어난 거니까 이 정지한 우주선한테 동시에 일어난 거니까 여기가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그 시간선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운석이 번쩍번쩍하고 충돌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움직이는 우주선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 페이지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표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우주선은 앞쪽과 뒤쪽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움직이는 우주선의 앞쪽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고 또 뒤쪽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움직이는 우주선의 관점에서 운석이 충돌했을 때 앞쪽 운석은 오전에 충돌을 하고 뒤쪽 운석은 오후에 충돌을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우주선의 관점에서는 이게 오전이고 이게 오후여야 돼요. 그럼 여기가 오전이고 여기가 오후이려면 이 가운데 어디쯤인가 정오가 있어야 되겠죠. 움직이는 우주선에 정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우주선한테는 시간선이 이게 수평이 아니고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이는 우주선의 정오를 가리키는 선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우주선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얘가 처음에 앞쪽 운석이 먼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뒤쪽 운석이 나중에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지한 우주선의 시간과 공간은 이렇게 이제 그 수평 수직 이렇게 이제 돼 있었다고 한다면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우주선한테는 움직이는 우주선의 시간과 공간은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되면 정지한 사람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이 약간 섞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은 정지한 사람한테는 또 그 약간 섞이게 되고 이렇게 서로가 시간과 공간이 약간씩 섞여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섞이게 되기 때문에 즉 공간상의 차이가 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현대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같이 한꺼번에 생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공간이라고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이제 길이 수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사실 아까 질문에서 일부 얘기를 해버렸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움직이는 경우에는 달라져 보이게 된다. 이것이 결론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어떻게 재는가를 생각을 해봐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막대의 길이를 잰다 그러면 막대가 있고 그 막대의 자를 가지고 자의 눈금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자를 갖다 대고 여기에 눈금과 여기에 눈금을 읽어서 뭐 차이가 4.4cm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길이를 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막대의 앞쪽과 뒤쪽의 위치를 동시에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건데, 근데 그럼 움직이는 물체는 우리가 길이를 어떻게 재느냐? 물체가 막 움직이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그 길이를 어떻게 잴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별로 여태까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움직이는 물체는 어떻게 재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역시 우리가 이 자가 있으면 물체의 앞쪽과 뒤쪽의 위치를 동시에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앞쪽을 나중에 재고 뭐 뒤쪽을 앞쪽을 먼저 재고 뒤쪽을 나중에 재고 뭐 이렇게 하면 막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길이가 제대로 안 재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을 동시에 이제 그 위치를 측정해야 되는 건데, 근데 동시라고 하는 것이 그럼 누구의 동시냐?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따라서 막 내가 자를 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재야 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고 있고 자도 막 움직이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정지한 물체의 길이를 재는 것이죠. 그건 똑같은 속도로 막 쫓아다니면서 재면. 그래서 실제로는 누구의 관점에서 이거 동시에 재는 거냐 그러면 자의 관점에서 동시에 재는 거죠. 자는 정지에 있고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떤 한 순간에 물체의 앞쪽과 뒤쪽의 위치를 이제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사진을 찍으면 돼요. 사진을 찍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럼 이런 거예요. 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러니까 물체가 지나갈 길목에다가 이 자를 먼저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얘가 왜 안 움직여? 그렇지. 움직이고 있으면 이제 이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고 여기와 여기에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의 관점에서 앞쪽과 뒤쪽의 위치를 동시에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시각에 셔터를 한번 찰칵해가지고 찍는 거니까 이게 앞쪽과 뒤쪽이 그 사진기의 관점, 즉 자의 관점에서 동시에 측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계속 동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동시에 측정한다는 거는 이 자의 관점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자의 관점에서 동시라고 하는 건 이 막대의 관점에서는 동시가 아니거든요. 아까 열심히 운석충들 가지고 얘기한 게 그거죠. 정지한 사람한테 동시는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동시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이 자의 관점에서는 앞쪽과 뒤쪽이 동시에 사진이 찍힌 게 아니라 앞쪽은 오전에 찍히고 뒤쪽은 오후에 찍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길이가 달라지는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진 찍는 거를 운석이 충돌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앞의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자가 정지한 우주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막대가 움직이는 우주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을 운석이 충돌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움직이는 막대의 관점에서는 운석이 충돌하는 것, 앞쪽 운석이 충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진이 앞쪽 위치가 사진이 찍히는 것이 먼저고 이게 나중이죠. 다시 말하면 사진을 정오에 찍었다고 한다면 얘는 오전에 사진이 찍히고 얘는 오후에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막대의 관점에서 정오에 사진이 찍혔다 그러면 제대로 길이가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앞쪽이 오전에 찍혔잖아요. 오전에 찍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막대가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얘는 정오에 찍혔으면 예를 들면 여기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전에 찍혀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간 채로 찍힌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오후에 찍혔어요. 뒤쪽 운석이 충돌한 거니까 오후죠. 그러면 얘는 본래 정오에 찍혔다 그러면 여기쯤에 있어야 되는 건데 오후에 찍혔으니까 나중에 찍힌 거잖아요. 나중에 찍혔으니까 막대가 더 움직인 다음에 사진이 찍힌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길이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앞쪽이 약간 줄어들고 뒤쪽도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막대는 길이가 줄어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아무 질문도 없으니까 막 불안한데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기는 설명을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앞에 한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얘기를 하면 막 더 헷갈려 할 것 같아서 그다음에 뒤에 있는 얘도 이제 시공한 그림인데 이것도 넘어가기로 할게요. 이것도 넘어가기로 하고 웬만한 건 다 생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전부 다 종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정지해 있는 거고 얘가 움직이는 건데 일단 이 시계의 모양을 보면 얘가 동그랗다 그러면 얘는 좀 홀쭉해요. 홀쭉한 이유가 뭐냐면 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계를 보면 얘가 천천히 가고 얘는 시간이 좀 빨리 가요. 왜냐하면 이 움직이는 거니까 시간 지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이 전부 다 똑같은데 여기를 보면 정지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앞쪽과 뒤쪽의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오다 그러면 여기는 오전이고 여기는 오후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들이 전부 다 다르게 돼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공통된 것이 아니고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시간이 흘러간다. 움직이면 천천히 흘러가고 그 다음에 시간도 뭐 앞뒤가 막 다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때 이런 걸 상상을 하면 돼요. 이제 운동 상태가 다른 사람들은 각기 서로 다른 빠르기로 흘러가는 시계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목성, 토성, 그리고 지구. 속도와 움직임이 다른 우주 곳곳의 시간은 모두 다르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시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가 개개인이 각각 다 시계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계는 모든 사람이 공통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역사에 따라서 시간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사실은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서도 시간이 각각 다르죠. 여러분이 예를 손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손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죠. 몸에 비해서. 그러니까 손이 더 젊은 거예요. 이쯤 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효과도 보여주면 이건 그냥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어떤 우주선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주변 풍경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은 좀 휘어지는 효과 같은 것들이 여기서 반영이 돼 있어요. 만약에 미래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이 있다 그러면 주변 풍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게 빛의 속도의 한 80%쯤으로 움직이고 있고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요. 다시 느려지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시간이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는 2시에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느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시간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그 효과가 워낙 작아서 그냥 대강 시간을 우리가 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우리가 2시에 수업 시작한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2시 5분에도 시작하고 뭐 3분에도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2, 3분 정도의 차이는 뭐 이런 상대성 이론에서 뭐 워낙 효과가 작아가지고 그런 거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니까. 뮤온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그럼 뮤온은 얼마나 무거운 애냐?
걔는 그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데요. 엄청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가볍냐 그러면 우리의 몸무게의 대강 한 억분의 1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걔는 조금만 에너지가 있어도 빛의 속도에 가깝게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업적을 정리해 보면 1905년에 특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테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건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선언을 했죠. 이제 그런 거 찾지 마라. 뭐 실험으로 물론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없는 거 찾아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물질과 에너지가 동등하다고 하는 걸 보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핵발전이나 핵폭탄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설명할 일반항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시공간이 섞일 뿐만 아니라 휜다는 것까지 이제 같이 보이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뉴턴의 만윤리의 법칙을 수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블랙홀 같은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걸 이제 밝혔고요. 그 다음에 1905년에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걸 설명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양자역학 할 때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1905년에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원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905년 이전에는 원자가, 우리는 지금 뭐 계속 원자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때는 원자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이걸 설명함으로써 원자가 드디어 존재한다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보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도 만들고 광전효과라고 하는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하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몇 달 간격으로 3개의 논문을 쏟아냈는데, 이 3개의 논문이 전부 다 엄청난 논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1905년을 또다시 기적의 해라고 불러요. 저는 뉴턴의 그 여러 가지 이론들, 법칙들을 만든 거가 1665년 이때 뭐 흑사병이 나가지고 고향 집에 가서 뭐 1년 반 만에 온갖 걸 다 했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이제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도 1905년에 갑자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치워버려가지고 이때를 이제 두 번째 기적의 해라고 불러요. 이 밖에도 이제 뭐 다른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이 얘기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죽기 전에 30년 동안은 이제 우주의 궁극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완성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실패했어요. 이 얘기도 나중에 학기 말쯤에 다시 할 텐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뭐 빅뱅 스토리 같은 미드에 보면, 미국 드라마에 보면 그 나오는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걸 계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은 최후의 고전 물리학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최후의 고전 물리학자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 끝까지 거부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전 물리학자라고 불러요. 광전효과는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결정적인 그 기여를 한 그런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끝까지 완성된 양자역학은 거부했어요. 왜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은 취미생활이 아주 독특했는데, 여러분들은 취미생활 하면 이제 뭐 독서, 무슨 여행, 또는 무슨 뭐 스포츠, 뭐 아무튼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막 흔히 취미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악 뭐 이런 거. 근데 아인슈타인의 취미생활은 물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도움으로 특허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슨 교수가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특허국의 무슨 말단 직원이었는데 취미로 과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올림피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제 취미 생활을 했는데, 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막 떠들고 뭐 토론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자신의 적성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취미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재미있어하면 끝까지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어땠느냐 그러면 학교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아주 형편없었어요.
대학 시절에 출석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이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F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도 그 과에 따라서 졸업 시험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 아인슈타인이 다니는 학교에도 이제 졸업 시험이 있었는데 뭐 출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졸업 시험을 제대로 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 그로스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노트 정리를 아주 잘한 거죠. 이 친구한테 노트를 빌려서 졸업 시험에 겨우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려면 노트 정리를 잘하는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도교수하고는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제때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교 자리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박사과정 다니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교가 되고 이런 거였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에서는. 근데 밉보여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조교 자리도 얻지 못하고 나중에 겨우 졸업한 다음에 취직도 못하고 그래 백수로 지냈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러면 요새 우리나라에 사는 그 아르바이트, 과외를 해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겨우 먹고 살았는데 결국 지도교수하고 사이가 나쁘면 이렇게 고생을 한다. 이런 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그러면 과외만 하고 계속 살았느냐면 그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허국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허국에 취직을 했는데 이 특허국에 취직을 할 때 이제 아까 그 친구 이 그로스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백수를 변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생활은 또 형편없는데 사생활도 밀레바 마리치라고 하는 게 그 이분이 첫 번째 부인인데 캠퍼스 커플이었대요 원래. 근데 밀레바 마리치가 그러니까 4년 연상이에요. 4년 연상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부모가 이제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는데 여기에 굴할 아인슈타인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사고를 치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애를 낳고 친구 2명만 증인으로 해가지고 결혼식을 밀어붙이고, 그럼 잘 살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10년 후에 이혼을 했어요. 10년 후 이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을 했죠. 재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재혼을 했냐면 사촌 동생하고 재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뭐 외국에서는 막 이게 허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생활이 그렇게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부인인 밀레바 바리치하고 이제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밀레바도 공부를 아주 잘했대요. 캠퍼스 커플이었으니까 둘 다 이제 물리하고 이랬던 거죠. 이제 연애 편지에 보면 물리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상대성이로 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밀레바가 이제 조언도 하고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이 특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라 부인하고의 공동 업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하기도 해요. 아무튼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물론 이렇게 유명해지고 노벨상 받고 해가지고 이 연애 편지가 이제 가치가 있게 된 거니까 교훈은 남자친구의 연애 편지를 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전에 뉴턴 얘기를 할 때 뉴턴에게 바치는 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였냐면 뭐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 뭐 신이 뉴턴이 있으라 하시니 뭐 세상이 밝아졌다 뭐 이런 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아인슈타인에 바치는 시가 또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다. 악마가 이제 여기 신이 아니라 이제 악마가 호호하고 외치면서 아인슈타인이 있으라 했더니 원상복귀가 되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뉴턴이 세상의 법칙을 다 밝힌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와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요, 절반이에요. 불행히도 절반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절반은 어떤 의미의 절반이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는 요거 한 가지 사실만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저번 시간에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질문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다. 그 얘기를 미리 하면 너무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두 번째 원리, 특상대성 원리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자 이거예요. 이 특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어떤 관성계에서는 물리법칙이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사람에 따라 마구 관점을 바꿔서 보더라도 사실은 둘 다 옳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기차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영문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승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세상을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이제 기차에 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차에 타고 바깥을 내다보면 승객이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기차가 정지해 있죠. 자기가 볼 때 자기 자신 항상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정지해 있고 기차도 정지해 있고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뒤에 풍경들이 막 자기 뒤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승객한테 앞에서 한 얘기를 다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승객이 볼 때는 자기의 시계는 기차 안에 있는 자기의 시계는 정상 속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정지해 있으니까. 반면에 세상 모든 것이 이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즉 철도역에 있는 그 시계, 그 서 있는 시계도 승객이 보면 그 시계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철도역에 있는 그 시계가 천천히 흘러가야 돼요. 기차 안에 있는 그 시계는 정상 속도로 흘러가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기차의 길이를 보면 자기가 기차를 보면 기차의 길이는 그대로죠. 왜냐하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대신에 철도역, 기차역을 보면 기차역이 이제 홀쭉해 보이죠. 왜냐하면 그 철도역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밖에서 역무원도 홀쭉하게 보이고 다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객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역무원은 기차가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하고 승객은 아니 그게 아니라 역무원이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하고 서로가 막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하고 서로가 막 길이가 줄어들었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옳으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황희정 스승이 옳다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교과서에 이제 황희정 스승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나와 있었는데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그 황희정 스승네 집에 두 하인이 열심히 싸우고 있더래요. 싸우고 있어서 이제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한 하인이 이러저러해서 얘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혼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희정 스승이 네 말이 옳다 그랬대요. 근데 또 다른 하인이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네 말도 옳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제 3의 하인이 아니 나으리 이 하인도 옳고 저 하인도 옳으면 누가 옳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네 말도 옳다 이랬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무원도 옳고 승객도 옳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서로의 시간이 막 늦게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둘 다 옳을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두 사람의 동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동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의 시간이 늦게 간다고 해도 아무런 모순이 안 생기는 건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즉 역무원의 관점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기차가 서울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처음에 이 기차역에 있는 시계도 10시고 여기도 10시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죠. 이건 우리가 시간을 맞춰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역무원이 볼 때는 이 기차가 지금 홀쭉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차가 홀쭉하게 보이고 사람도 홀쭉하게 보이고 기차 바퀴도 홀쭉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전역에 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11시를 가리키고 여기 12시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차 밖에 있는 세상이 2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기차 안에서는 1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시계를 보면 서울역에 있는 시계가 10시에서 12시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가 10시고 여기도 10시예요. 기차역에 있는 시계가 10시, 10시 이렇게 같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2시간이 흘러가서 12시가 됐을 때 여기 있는 거는 10시에서 11시로 해가지고 1시간밖에 안 흘러간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역무원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승객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시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틀림없이 다시 되돌아가서 보자고 할 텐데 여기가 10시, 10시고 여기가 12시, 12시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2시간이 흘러갔고 그 다음에 본래 출발할 때 서울역에 있을 때 여기가 10시 10시에 시간이 같아요. 여기 12시 12시 시간이 같죠. 그 다음에 기차 안에 이 시간이 1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광경은 즉 서울역이라고 하는 같은 지점에서 같은 위치에서 시계가 이렇게 하나는 기차역에 서 있고 하나는 기차 안에 있잖아요. 이건 이 두 개의 시계는 이 영무원이 봤을 때 그냥 한눈에 동시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시 10시라고 하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한 이 광경을 승객이 보더라도 같은 지점에 이 시계가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여기가 10시를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 10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무원이 보나 승객이 보나 똑같이 10시를 가리킨다고 하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기차가 대전역에 이렇게 있을 때 이때도 영무원이 보면 12시 11시인데 이걸 또한 승객이 보더라도 이게 12시 11시인 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냥 승객이 눈으로 보면 이건 12시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바로 이 순간에 이건 11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시간과 이 그림의 시간은 바뀔 수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을 한 다음에 다음 장면을 보세요. 자, 이게 승객의 관점이에요. 승객의 관점에서는 기차의 길이는 기차의 바퀴나 이런 것들은 정상 길이죠. 홀쭉해지지 않았어요. 길이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승객이 볼 때 기차는 정지해 있으니까. 대신에 이 영문이 홀쭉하게 보이고 이 밖에 있는 이 시계가 홀쭉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서울과 대전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 보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하고 비교해 보면 이 사이가 이제 줄어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건 일단 잊어버리세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여기를 보면 10시 10시로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승객이 보나 영무원이 보나 똑같은 지점에 시계를 그냥 바로 옆에 놓고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10시일 때 이게 10시 10시라고 하는 건 누가 보나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승객이 볼 때 기차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움직인 거잖아요. 세상이 움직여가지고 대전역이 자기한테 왔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다 움직여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온 거죠. 기차는 같은 지점에 그대로 있고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12시 대전역에 있는 시계가 12시이고 기차 안에 있는 시계가 11시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이건 승객이 보나 영무원이 보나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가 12시 11시인 거는 그냥 썼어요. 그 다음에 이때도 역시 기차의 길이는 그대로고 영문은 홀쭉하게 보이고 서울역과 대전 사이의 간격은 줄어들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워내야 될 시간이 있는데 두 개의 시간, 여기가 11시 반이고 여기가 10시 반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일단 먼저 보세요. 영무원의 관점에서 세상이 2시간이 흘렀을 때 기차 안에서 1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절반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영무원이 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특성대성 원리에 의하면 누구의 관점이나 다 동등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승객이 보더라도 그 얘기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무원이 봤을 때 정지한 거에 비해서 움직이는 것이 시간이 절반의 속도로 흘러갔으니까 승객이 봤을 때도 정지한 것에 비해 움직이는 것은 절반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승객이 봤을 때 기차 안에서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흘러갔죠. 그럼 승객이 봤을 때 기차 바깥의 시간은 절반의 속도, 즉 30분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기차 안에서 1시간 흘러갔으니까 세상 모든 것, 움직이는 것은 그거의 절반인 30분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객이 봤더니 여기가 12시예요. 그러면 이 서울역이 이렇게 자기를 출발하기 전, 그러니까 이때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지금 이 시계는 대전역에 있는 시계죠. 대전역에 있는 시계는 바로 이 순간에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어야 30분이 흘러서 12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서울역에서 지금 현재 처음에 이게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차 안에서 시간이 1시간이 흘렀을 때 이 시계는 바깥에 있는 세상은 30분이 흘러가야 되니까 바로 이 순간에 승객이 볼 때는 이 시기가 30분이 흘러서 10시 반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11시 반이고 여기가 10시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고 보면
아까 영문의 관점에서는 이게 둘 다 10시, 10시하고 똑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승객의 관점에서는 이게 10시고 이게 11시 반을 가리키게 돼요. 또한 여기는 12시고 여기는 10시 반을 가리키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영문의 관점에서 동시에 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맞춰놨던 그 시계들이 승객의 관점에서는 동시가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딴 게 아니고 앞에서 봤던 동시 상대성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다 시간들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더 할게요.